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원이 옮긴 지가 꽤 됐는데 저희 학원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판매동에서 헤매고 계신데요. 여기 핸드폰 파는 데밖에 없는데요. 이래서 지금 못 온 친구들이 아직도 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2차 시험을 위한 설명회고, 여기 다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요. 예, 그래서 2차를 위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저도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심화를 꼭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학원 대표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물론 저는 학원 대표이기 전에 관세사니까, 또 강사이기도 하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하셔도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세사 2차 시험에 대한 과목하고,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5월 달이었나요? 4월 달이었나요? 그때 3월이었겠구나. 2차 설명회를 할 때, 그땐 여러분들이 사실 2차 공부를 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때 듣는 얘기하고 지금 이미 한 2달 들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들은 것까지 부정하지 마세요. 수업을 이제 들어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또 느끼는 또 이게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심화를 비롯해서 내년 이제 6월까지 긴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이제 항상 저희는 열공반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관세법 강사님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거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2차 관세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1차의 관세법 내용에다가 이제 FTA 특례법이 범위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 환급 특례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올해도 그랬지만 환특법에서 10점짜리 하나씩은 매년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과목의 특징, 서술형 시험에 맞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올해 문제 다 보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각 제도 및 제도 간 연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깊게 물어보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관세법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제도와 연결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쓰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외우기만 해서는 사실 어렵게 나왔을 때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관세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한데 점수가 또 잘 안 나오는 게 관세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각 규정별 취지나 요건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관세법 공부의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난 분들이 꽤 계세요. 1차 관세법에서는 뭘 외웠죠? 관세청장, 세관장, 허가, 신고, 승인, 그죠? 수입신고인가 수입신고 수리였나, 사용일이었나, 이런 그런 거 외웠잖아요. 근데 1차 관세법에서 했던 패턴을 그대로 2차에도 이렇게 넘어오면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서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각 규정별,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제도별 취지나 요건 절차를 명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공부는 HS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디테일한 부분에 매몰이 되면 큰일 나요. 처음에는 일단 크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이 부분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준다, 말로 뭔가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그 구성을 머릿속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지만 법 규정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서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법 앞에 조항 숫자 있죠? 그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외울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말하면 멋이 있어, 간지는 나요. 그죠? 법 제 몇 조에 따르면 이게 말이 앞에 붙으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배점을 할 때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래요. 예, 그럼 꼭 명심하세요.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자, 올해 관세법 문제 50점짜리 문제가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긴 해요. 예.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세액심사와 자율심사와 관련된 게 나왔고, 세액 변경, 그 다음에 사전심사 대상 물품,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산정 방법 다 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고납부 방식 관련된 벌칙 중 논제로 제시된 항목과 관련된 벌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점짜리가 구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좀 옛날 것부터 쭉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옛날 50점짜리 문제는 그냥 한 줄이었어요. 뭐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요즘엔 어때요?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기니까 더 어렵다?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요거 써라라고 알려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 줄로 이거에 대해서 써봐 그러면은 뭘 쓰란 얘기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한 줄로 이렇게 무슨 과거 시험 보듯이 시제를 주듯이 이거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의 답안지가 어떨까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채점하다 막 던져버리고 나씨 못하겠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순서도 지 멋대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채점도 힘들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딱 얘기를 안 해주니까 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친구들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채점할 때도 좀 편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 결국은 한 줄짜리로 간단하게 나왔던 시기에도 결국 컨텐츠는 이런 걸 다 요구했던 거긴 해요, 사실은. 아무튼 오히려 이런 게 더 여러분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 50점짜리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이고 일단은 교재에 있는 곳에서만 나왔잖아요. 그죠? 예전처럼 뭐 보세 판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써라 이런 책이 없는 내용은 안 나왔죠. 일단 관세법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 난이도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하는 게 관세납부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세법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다 어렵지 않게 관세법 50점짜리는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변별력이 많이 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답안의 본론에는 뭐 대목차를 나중에 이제 관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부분들을 이제 대목차로 하나씩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걸 본인이 엮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건 나중에 이제 답안지 쓸 때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유형이 나왔고 자 10점짜리를 보시면은 이제 환특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환급 대상 수출에 대한 부분 나왔고 그다음에 요즘에 직구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표물 통관도 좀 나왔고 통관 후 유통 이력 관리, 그다음에 입출항 절차, 입항 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보세 운송업자 이렇게 보면 다 들어봤던 건데 그죠? 예, 막상 시험장에 있으면은 들어봤지만 막상 써봐라 그러면 이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논제별 의의나 배경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령 관세사님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자 왜냐하면 관세법과 무역실무를 출제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 관세평가나 HS를 출제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 세관 직원들 평가분류원 직원들 아니면 직원이었던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채점하는 분들 출제하는 분들의 성향이 어때요? 교수님들과 그런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하고 좀 성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관세법과 실무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외웠냐 안 외웠냐 보다도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전반적인 글의 어떤 답안지의 구성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그 다음 빼놓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고 지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대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실 어떤 논제별로 의의나 배경 같은 거를 서술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관세법의 규정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줄이라도 써주고 안 써주고 되게 크대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뭐 법령을 뭐 정확하게 외우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큰 부분부터 건드리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시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요. 관세법은 어쩔 수 없죠 뭐. 예,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 지금은 관세율표 좀 편해졌나요? 2달, 3달 지났는데 여전히 예, 한 5번 더 보면 괜찮아질 건데 예, 5번 정도 더 보면 괜찮아질 건데 저도 2차 공부 시작하기 전에 관세율표 때문에 2차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꽤 했어요. 꽤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야, 병신아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예, 얼떨결에 쫓아가서 그냥 등록을 하고 돈이 아까우니까 수업을 듣다가 나만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마침 화학공학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28, 29를 물어봤어요. 나도 몰라 병신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막 이러길래 아 이거 너도 모르냐? 다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겠다,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그냥 해서 어떻게 붙게 됐는데, 아무튼 자, 일단은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죠. 얼마 전에 어떤 친구, 관세 공부하는 친구를 인스타를 어떻게 딱 제일 먼저 떠서 딱 들어서 봤더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손으로 손글씨로 이렇게 4114, 뭐 얼굴 빨개져, 본인이에요? 우리 인친이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나와 있어서 막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가 있더라고. 구두해서 뒤에 굽 있잖아요. 굽, 막 그런 거 다 HS 코드 적어놓고, 뭐 그게 처음엔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량도 제일 많고. 자, 그래서 조천희 간사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일단은 전체적인 뭐 관세율표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1부부터 21부 다 외우고 있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통칙 1. 통칙 1이 뭐예요? 예. 주와 호의 용어. 예. 그죠? 예. 불유절의 포제는 참조상 편의로 뭐냐? 나도 말 헷갈린다. 아무튼 예, 참조로만 할 것이고 주의 용어와 호의 용어, 그죠?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관세율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무슨 법의 표죠? 별표죠?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예요. 그래서 관세법이에요. 그죠? 해설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설서 문제가 한 두어 번 나오고 나서부터 해설서 붐이 쫙 불었는데 15,000페이지나 되는 걸 어떻게 공부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는 사람도 몰라, 그거는. 예,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때서야 그분들도 찾아보는 게 해설서지, 해설서를 머리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예, 진짜 그럼 맞아요. 하여튼 해설서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 고시. 재무부가 아니죠. 요즘은 기재부죠. 기재부 고시도 아니고 관세청 고시예요. 그럼 이게 레벨 차이가 어때? 크죠? 그럼 뭐부터 하는 게 맞아? 관세법으로 치면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관세법도 모르면서.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주의 용어를 잡고 주와 호의 용어를 위주로 일단은 잘 해놓으시고 품목분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해설서 중요 부분을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덤비면 절대 안 돼요, HS는. 자, 그렇고 올해는 무슨 문제가 나왔나요? 플라스틱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 엮어서 비금속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류와 15부 공통 제외 규정, 뭐 39류와 71류 1차 제품, 예, 71류면은 무슨 제품이죠? 또 1류부터 올라가야 돼?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예, 1류부터 70위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70이면 철강 제품 아닌가? 예. 비철금속, 예, 72류, 73류, 그쵸? 저도 여기에 좀 얽힌 게 있어서 좀 그게 맺힌 게 좀 많아요. 얘기했죠? 지금은 A모 관세법인의 본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제 핸드폰에는 개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의류 섬유에서 나온대. 아, 그래?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봤는데 무슨 제품 나왔다고? 예, 철강과 철강 제품에 대한 뭐 그 쓰라고 나와가지고 시험 보자마자 걔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모든 게 똑같겠지만 찍어서 공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죽다 살았거든. 아무튼 예, 39류하고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HS 50점짜리의 가능성이 있는 파트는 뭐 요거 몇 개 딱 있지 않나? 예, 그 범주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고, 조천희 간사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50점짜리 배점을 보니까 주에서 몇 점? 40점. 예, 주에서 40점, 그 다음에 호의 용어가 10점 정도로 지금 배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쓰라고 하고 플라스틱과 비금속의 정의지만 결국 이것도 다 주규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 명심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문제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일 품명 또는 유사 품목들, 재질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 관계도를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점짜리는 채소 및 감자의 분류,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29류 나왔네요. 유기화학품, 89류 선박,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거죠. 개정된 내용만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했는데 요건 거의 점수를 주려고 낸 거 아닐까? 따로 다 준비하지 않나요? 개정이 되면 그것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 10점짜리들도 쭉 보면
20점이 주규정에서 배점이 된 거고 이제 호외 용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0점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지만 주규정을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관세법과 무역실무는 디테일보다는 전반적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답안지 쓸 때. 근데 관세평가와 HS는 그걸 현업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HS 코드가 바뀌면 세율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정확한 걸 되게 중요시해요. 평가나 HS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디테일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사항은 반드시 정리해라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됐으면 좋겠죠. 안 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세평가입니다. 관세평가는 문제를 읽다가 시간이 다 간대요. 여러분 다 봤죠? 제일 먼저 문제지를 받은 초시생들은 어우 문제 내용 별로 관심이 없고 어차피 못 쓸 거니까 어우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오케이 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옆에서 막 어우 좀 조용히 좀 하죠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민폐였어 솔직히. 자, 그래서 관세평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관세법의 일부를 뽑아갖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하는 분들도 그렇고 시험 운영하는 분들도 약간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내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일반화된 문제들만 내자니 이미 어떻게 됐어요? 미천이 거의 다 드러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한데 어떻게 보면 또 출제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과목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목 특징의 두 번째 보면은 실무지향적인 특성이 강하다. 제일 그렇죠. 판단력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이제 대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죠. 올해는 5문제가 다 사례형이었죠. 6문제가. 그래서 시사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지문이 가장 긴 과목이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이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놓긴 해야 되겠죠. 50점짜리는 문제 지문 되게 길죠. 장문의 지문을 빨리 읽고 5분 내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 꼭 되어야 한다. 이거는 모의고사 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핵심 사례는 거의 외워놓다시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올해 문제도 그렇고 거의 정형화된 사례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기출문제와 최근 2년간 모의고사 유형 및 패턴을 익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세평가는 제일 출제 교수님들의 풀이 작은 과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관세평가를 낼 수 있는 학교 교수님은 없어요. 사실 실무를 안 해본 분들이 이걸 문제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분류원에 계시거나 거기서 근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문제를 내는데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널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거만 보지 말고 재작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문제는 뭐 무역 실무 빼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뭐 과세 가격 결정 원칙에 대해 사례를 주고 거래 가격 배제 요건 이거 여러분도 알겠다, 그죠? 4가지 쓰고 그다음에 관세 평가상 뭐 쟁점이 되는 거를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50점짜리는 그래서 난이도를 중으로 이제 김병수 관세사님이 뽑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10점짜리 두 번째가 좀 어려웠대요. 생산 지원 비용 판단하고 과세 가격 계산하는 문제. 이거 다 사례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3이 전형적인 거래 가격 구성 요소인 평가 항목별 계산 문제 해서 현금 할인 문제가 이제 문제에 포함이 돼 가지고 실제 지급 가격을 판단해라. 뭐 이런 게 나왔었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계산하는 그 판단하는 근거하고 정답을 써야 되는데 둘 다 맞으면 베스트고 일단 답은 틀리더라도 어떤 판단하는 근거만 맞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4를 보시면은 이것도 난이도가 상이고 위탁 판매 거래에 대한 뭐 사방법 적용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일방법을 제외하고는 실무에서는 그닥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런 사방법 문제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를 뽑아와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5는 평가 협정 그래서 운임 관련 고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다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병수 관세사님이 올해 문제를 보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예, 떠올리세요. 제가 성대모사 못하겠지만 예, 떠올려 보세요.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예, 비슷해? 자, 각 문제에서 이제 2016년 이후 계속되어 온 배점 분할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배점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론번호로 결론의 방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이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수업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관세평가는
어떤 론이 아니잖아요. 설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판단 근거와 마지막에 이제 가격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서론 뭐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과 분량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관세평가의 가장 큰 그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 중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평가가 특히 모의고사를 보면 50점 이제 막 쓰고 있는데 10분 남았습니다를 듣게 된대요. 첫 모의고사 때 50점짜리 문제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앞에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예, 두둥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자, 그래서 매년 출제 방식하고 유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 변화하는 출제 유형에 맞는 맞춤식 학습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례만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례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평가 이론이라든가 뭐 평가 협정 이런 거 학습을 전제로 해서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젠다별 핵심 판단 요소 위주로 정리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병수 관세자님한테 들으면 될 것 같고, 자, 무역실무 올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인데 관세사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과목이다. 그런가요? 무역실무 수업을 듣게 되면 무역업체랑 이렇게 얘기가 좀 통할까요? 잘 안 통할까요?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는 통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말문이 막히죠.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기본은 일단 전체 돌아가는 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관세법이나 이런 과목들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가장 양이 많죠. 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외환 제낄까요?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인데, 예.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실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리나 법령을 더 많이 다루긴 하죠. 사실 무역 실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아까 관세법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거는 어떤 썰 내지는 어떤 론이 많이 개입되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정말 좀 잘 조리 있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는 사람에게 좀 감동을 줘야 돼요. 예, 그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범위가 넓을수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범위가 많을수록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훑어보는 공부를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역실무란 과목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꼭 가지고 갈 것, 중요한 것들, 그런 걸 좀 정리하고 걔네들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무역실무 책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 첫 단계에서 너무 욕심을 내면 지쳐요. 그거 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인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건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게 실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도 제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우리 채브라더스 분들이 대외환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그죠? 그 뭐냐, 제낀 사람과 제끼지 않은 사람이 이걸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점짜리를 5점을 올리는 거와 10점짜리 5문제에서 5점을 올리는 거와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50점짜리를 20점을 맞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점을 25점을 올리고 싶어. 그거랑 무역 실무 10점짜리 문제가 뭐 5점씩을 5문제가 맞았는데 1점씩만 6점씩만 맞자라고 공부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질문을 하기는 아직 좀 이른가? 후자가 더 쉬워요. 네. 이해됐죠? 만약에 대외환을 제끼는 대신에 뭐 7, 8점 정도는 다른 쪽에서 내가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외환 어설프게라도 조금 봐가지고 점수를 5, 6점이라도 받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끼면 안 돼요. 예. 원가에게 다 제꼈어요? 안 제꼈죠? 그거라도 했으니까 붙은 거 아니야? 42점으로? 42점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무작정 회독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공부할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회독을 내가 한 2번, 3번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회독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리 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점을 달리해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올해 문제를 보면 항공항 운송장 에어웨이빌의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UCP에 나와 있는 수리 요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갑자기 배점도 제일 많은 게 항공 운임 요율, 항공화물 사고 유형, 거기에 따른 보상 클레임 제기 기한,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랑 또 같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2번이죠. 요거. 수출입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 위에 있는 항공운임 요율, 항공사고 유형 이런 것들은 물류관리사 교재에 한 챕터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수출입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 요거는 국제무역사 과목에 보면 외환 실무가 있어요. 거기에 한 챕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물류관리사 또는 국제무역사를 출제하던 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번 출제에. 그럼 돼, 안 돼? 우린 관세사잖아요. 실무사가 아니라. 우린 한 단계 레벨이 높아야 되지 않나? 법리를 다루고 원칙을 다루고. 근데 정말 실무를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내년에 또 나올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거를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여러분 공부사 책 다시 볼 거예요? 물류관리사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고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갔던 분들이 내년에 또 못 들어갑니다. 예,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부분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이런 거 얼마나 좋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서스펜드 이런 거, 무역용어 나왔다. CICC 보면 나오잖아요. 중지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드십 조항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해제는 뭐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지? 위반인데 무슨 위반하면? 본질적 위반하면? 그죠? 본질적 위반이 아니어도 특정 이행 청구했는데 그거 안 하면 해제하고 그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 소리였어? 이거는 그런 표정인데 그런 거 쓰라는 거야, 여러분. 예,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상보험자의 면책 경우 MIA 다 이것도 알고 있죠, 대충.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예, 뭐 2로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 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런 것들은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다 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무역법상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과 차이점. 이건 지금 내가 쓰라고 해도 쓸 수 있겠다. 이건 너무 기본인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나왔고. 자, 그래서 대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끼기는 너무 크죠? 몇 점이에요? 배점이? 20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제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실무 최브라더스는 되게 간단해요.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너무 많은 과목이지만 폭넓은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루두루 다 보라고 얘기했죠. 얘만 딱 찍어서 외워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공부를 해놓은 친구들이 아예 손을 못 대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다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점 문제 중에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부분까지 출제가 됐다. 뭐 뒤에는 아무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점인 거죠. 뒤에는 점점점. 저도 그렇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무역실무 모의고사는 그래서 좀 다양한 그 복수의 출제자를 경험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거를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 선생님 봐도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러면 방법이 있나? 잘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잘 외우는 방법이 뭐죠? 예.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지금 이제 올해 시험을 본 친구들도 그랬고 사실 뭐 책을 회독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하거나 정리하거나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목록노트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회독한 횟수를 따지면 저는 거의 150번 돼요. 150번요. 내가 얘기했죠? 3월 달에도.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책을 일단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관세법도 한 두세 권 봤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하도 책마다 말이 달라서 요즘은 그나마 정리가 됐는데 제가 공부했을 땐 거의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 책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역실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책을 7권을 봤어요. 무역실무를. 무역실무라는 제목이 4권, 그다음에 강론 있죠. 해상운송론, 무역운송론, 보험론, 상사중재론을 봤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걸 일단 공부를 엄청나게 6개월 동안 막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데 이제 물론 스터디 내에서 같이 작업을 하긴 했지만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이걸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그대로 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똑같은 답안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조금만 바꾼 거예요. 해가지고 뭐 메인이 되는 교재를 기초로 목차를 일단 기본 베이스를 잡고 다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가감을 한 거예요. 스터디 내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책의 내용의 요약이죠. 뭐 50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 예상 문제를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책의 내용을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서론을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50점짜리 문제를 과목당 50문제씩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중요도에 따른 그 시간 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50점짜리를 한 3문제, 4문제를 뽑아요. 별로 안 중요한데 버리긴 좀 그렇다. 그러면 묶어서 50점짜리 한 문제를 만들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판에 두세 달, 3달 동안 그것만 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쓰는데 실제 시험처럼 쓴 건 아니고 저는 서브노트를 만든 게 문제 쓰고 목차 쓰고 키워드 몇 개만 썼어요. 예, 여백은 다 어디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큰 거예요. 그래갖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끄떡하는 게. 아니 웬 자학개그 뭐 이런 건가?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썼어요. 예, 전체 내용을 다 모의고사처럼 보는 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무조건 1회독을 하고 집에 가는 걸로 4과목을. 그럼 첫 달은 거의 2시, 3시까지 해야 했어요. 왜냐면 한 줄 쓰고 보고 한 줄 쓰고 보고 못 외웠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달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서브노트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문제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써줘요. 이미 30번을 봤으니까. 자, 60번을 봤어요. 3달째 되는 날은 어떤 일이 생겼다? 쓰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아침을 너무 짜게 했어. 요것만 쓰고 물 먹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을 손은 쓰고 있는데 관세법을 쓰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암기는 나중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체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야, 너 심사 관세법상 뭐 세액심사 제도에서 설명해봐. 그러면 자세하게 외우진 못했어도 내가 세액심사 제도에 대해서 어떤 순서를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방향 정도는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은 나중에 가서 살리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얘기해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조차 몰라. 그 단계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까먹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 시험 보기 전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10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관세법 보고 누웠다가 30분 잤나 또 깨가. 왜 늦을까봐 지각할까봐 일어나가지고 안 누워하고 잠이 안 오네 이러다 뭐 보고.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어제 본 것도 까먹은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 친구들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조금은 나아 있을 거예요. 답안지가. 그걸 꼭 믿으세요. 비슷한 얘기인데 공부는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질문 엄청 들어와요. 쓰는 법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대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이메일이 아니라 뭐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 됐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메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못 물어봤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쓰는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 깨름직한 것들. 이게 뭔 소리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답안지에 그거 쓸 때 말이 안 돼요. 읽는 사람이 딱 보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해결하세요. 심화 때 특히.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분들 없죠? 한 달에 한 번은 영화도 봐줘야 되고 머리가 푸석푸석한데 머리 좀 해야 되고 머리는 포기할 수 없나? 예, 화장 얼굴 좀 들뜬 것 같고 뭐 마사지나 받을까? 뭐 이런 거 안 하죠. 남자들은 뭐 게임하고 이런 건 아니지? 예, 일단 패턴을 단순하게 해서 공부하는 거에만 모든 거를 다 맞추는 게 맞아.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선선해졌어요. 그죠? 가을이에요. 좀 있으면 금방 올해 또 혹한이 뭐 온다고 하던데 추워 이러다가 봄이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이에요. 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단순화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나요? 심지어 합격, 불합격을 여러분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합격, 불합격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걱정하면 합격이 돼요? 예, 그런 걸 이제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All you have to do는 뭐야? 공부야. 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공부밖에. 자, 그 다음에 합격 수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시점 언제냐? 관세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봐요. 1차 할 때. 그땐 사실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해봤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아, 열심히 했네. 어우, 정리한 거 봐. 어우, 이렇게 해야 되나? 끝. 지금 합격 수기 보는 사람. 아, 보세요. 합격 수기를 뭐 한꺼번에 몰아보기보다는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 홈페이지도 있고 합격 수기 집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한두 개씩 보다 보면 전에 못 느꼈던 게 보여요, 이제. 아, 이게 내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했네. 한번 해보는 거죠. 나한테 맞으면 가져가는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방법 해보는 거고. 이해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 다들 근엄하신데 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네. 자, 관사 시험의 2차는 일단은 다음에 나오나?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 심화 과정이 이제 기초 성적 향상 단계래요. 예, 기초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1차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기본 이론 때 되게 좀 막막했던 게 문제풀이 하면서 좀 많이 좀 방법이나 어떤 방향성이 잡히지 않던가요? 무작정 기본서만 봐라라고 하면 아, 이게 뭐 그냥 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요렇게 나왔었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2차도 똑같아요. 마스터하고 문제풀이를 좀 겪으면서 많은 걸 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모의고사는 사실은 거의 이제 정리하는 단계예요. 쓰는 연습, 시간 배분하는 연습,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썰 푸는 연습. 눈치 잘 이렇게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해가지고 약간 썰 푸는 연습,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4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 한 11월, 12월까지는 모든 학습이 끝나야 된다. 나이 40을 뭐라고 부르죠? 20은 약관, 30살이 되면 이립, 40살이 되면 불혹이라고 불렀죠. 맹자님이 그랬어, 공자님이 그랬어? 아, 여러분 몰라? 그 다음에 예, 자, 40이 되는 해를 불혹이라고 했어요. 옛날엔. 불혹이 무슨 뜻? 의혹이 없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별로 의구심이나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40과 옛날의 40은 좀 달랐겠죠. 옛날 거의 할아버지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12월 달의 모습은 어떤 모습? 암기가 완전하게 돼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의구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 이 부분 내가 다 알아. 나 다 이해했어. 내가 설명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만 되면 대성공이에요. 쓰고 외우는 거 나머지 6개월 동안 주구장창하면 돼요. 그게 뭐 걱정이야. 외우는 거 금방 외워요. 이제 외우기만 할 건데 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미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심화까지는 마지막이에요. 심화를 듣든 안 듣든 간에 10월까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이해됐어요? 자, 이게 잘 돼 있어야 11월, 12월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이제 슬슬 여러분만의 어떤 요약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외워야 될 타겟. 내가 진짜 죽어도 얘는 외울 거야. 이해됐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내가 뭔가 정리를 하는 단계가 11월부터는 작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완성되긴 쉽진 않아요. 모의고사를 하면서 좀 완성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아놓는 게 11월, 12월이에요. 바쁘죠, 되게. 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은 뭐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가 뭐 문제풀이가 올해는 11월부터 있긴 해요. 근데 이때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서브노트 같은 걸 좀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6월은 뭐 이때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쓰고 암기하는 그런 것만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3월, 4월쯤에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하러 와서 아, 모의고사가 거의 밑바닥이다. 공부도 했는데 공부한다 했는데 근데 고민이 뭐냐면 지금 시점에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들을까 고민 중이다. 모의고사가 3개월 남았는데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외우기만 했대요.
외우기만 했대. 외우면 다 써질 줄 알았대. 근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취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순서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거가 암기가 됐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1조부터 10조까지 쓰세요. 이건 되겠지. 근데 문제가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S는 닥치고 외우고, 닥치고 외우고. 나도 외웠어요. 예. 나머지는 그냥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월 10월에는 이제 심화 과정이고요. 심화 과정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기본 이론 때 했던 부분들 중에 좀 건너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고 1차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안 중요해요. 안 봐도 돼요.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2차는 어떻게 됩니까? 2차는 남들보다 잘 써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 기본 때 했던 걸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했던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게 이제 심화 과정이고 이론적인 강의여서 끝난다 보시면 되고요. 마스터하고 이제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이제 논제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은 문제풀이나 마스터부터는 없어요. 무슨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네, 뭐 설명을 생략할게요. 다 아실 테니까 모의고사예요. 열심히 해야지 뭐.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작년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달에 접수 받았던 게 거의 700명, 800명 육박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때에 거의 1, 2월 달에는 동차 준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3년차 동차 4년차 동차 내지는 장수생들이 1, 2월 달에는 성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한 4월부터는 유예생들 중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들어오게 되면 유예인 분들은 뭐 1, 2, 3월 달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자학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4, 5, 6월 달에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1, 2월 달 3월까지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1, 2, 3월 달에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전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초치기가 돼 안 돼? 그나마 흉내는 내볼 수는 있죠. 양이 많으니까 초치기를 정말 달달달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준비를 해서 와요. 근데 전 범위가 되면 초치기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가 등수가 진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유예생들이라면 1, 2, 3월에 석차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막 500등, 600등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래도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한 200등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좀만 열심히 하면 100등 안에 쑥쑥 들어온 건 금방이에요.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원래부터 잘했던 친구들, 뭐 스카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걔네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걔네들은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관세를 아직까지 그 친구들은 많이 안 하니까. 걔네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반 인간계 사람들이랑 싸워야죠. 신계랑 싸우지 말고 인간계랑 싸우면 80명 안에만 들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차하시는 분? 동차예요. 혼자인 것 같은데? 화이팅. 네. 3년차로 준비해요? 아니에요? 그럼 쌩? 예. 아무튼 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올해 1차를 봤었나요? 아깝게 떨어지고 내년 동차를 그걸 3년차 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회계학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계학 점수가 조금 내가 좀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2차 공부를 좀 많이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근데 나는 회계학이 되게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11월부터는 늦어도 11월부터는 회계학을 좀 하는 게 맞고 이해됐죠? 관세법과 무형영어는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메일 남겨주면 내가 보내줄게. 요 페이지는. 네. 자, 그 다음에 36기 열공 36기 왜? 열심히 보려고? 뭘 보려고?
원래 이게 36이 아니라 그 2017년 대비 시험부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열공 17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2018년도였잖아요. 작년에 네이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공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유전회계사가 18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36기로 급 바꿨는데, 아무튼 예, 열공 36기. 자, 그 저희가 합격자들을 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축하연을 열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만 찍어봐라 해가지고 한번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철저한 공부 계획과 관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쉬운 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했으니까 붙었겠죠. 그래서 제일 그게 중요하대요. 근데 정말 의외인 건 뭐냐, 수업 내용의 이해 이거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자의 레벨에 들어간다면 이미 뭐 수업 내용의 이해는 굉장히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예, 아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게을러지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패턴을 정말 단순화해 가지고 공부에만 몰입을 하는가. 정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믿던데 전 어땠냐면요, 그 시험 날이 다다음 주라는 걸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응? 이건 뭐야? 진짜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2주밖에 안 남았네 시험이.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보니까 정말 다다음 주인 거예요 시험이. 그 정도로 몰입을 해야 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이 20%, 기타는 30%. 자, 그래서 총 60%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게 60%의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관세사 학원이 저녁에만 강의가 있잖아요, 주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그죠? 일어나서 밥 먹고 하품하면 또 졸리죠. 그리고 그때 자는 낮잠이 되게 꿀잠인 것 같기, 저도 인정하긴 하는데, 아무튼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공부하고 좀 책 좀 보고 갈라 했는데 또 친구한테 카톡이 오는 거죠. 야, 빨리 와, 학원에 빨리 와, 빨리 뭐 해야 돼,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그래서 학원 와서 밥 먹고 수업 듣고, 그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침하고 오후 시간에는 학생들 관리해 주는 게 없냐. 그래서 기존의 강사님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을 출근하시고 자기 사업이 다 있다 보니, 그래서 36기, 열공 36기와 같이 약간은 별도의 강사진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흔히 말하는 스파르타 식의 제도가 열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거기 여러분들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열공반에 들어오게 되면 일일 출결 확인을 다 합니다. 지문 인식으로 다 할 거예요.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약간은 경쟁이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인원을 다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네 과목의 4명의 강사님들이 그 담임을 정해가지고 상담 같은 거 정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쪽지 시험이든 뭐든 매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썼니? 라고 이렇게 쓰지 말자 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착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학생이 너무 많아 버리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만석이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축출해야 되겠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래는 성적 순으로 자를까 했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출결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작년에는 출결 때문에 좀 이렇게 제외된 친구가 있었어요. 환불은 해줘요 당연히. 예, 해주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저도 그랬고, 근데 약속을 처음에 그렇게 한 걸 어쩔 수가 없었고, 아무튼 그렇게 출결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담 강사가 꼼꼼하게 다 학습 지도를 합니다. 강사님들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점 정리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건 매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착형 관리를 하는 게 열공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로 과목별로 관사님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좀 젊어요. 예. 저녁에 있는 관사님들보다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표를 보시면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데 열공반은 기존의 저녁 강의를 대체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럼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안 듣고 이거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의가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월화수목까지 해가지고 각 과목별로 오전에 와서 그 진도를 나눠가지고요.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그 부분을 좀 심화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강사님이 프린트도 많이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전에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면담 및 그룹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쪽지 시험은 그날 시험 범위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강의실, 4강의실이나 5강의실 될 텐데 그 강의실은 아예 이제 열공반의 강의실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정자석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50분 공부, 10분 휴식.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 걸리면 혼나요. 예. 아무튼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럼 왜 눈이 이만해져? 그 시간에 뭐 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자율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실강을 듣는 분들은 그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되고 인강을 들으면 인강을 들어도 되고 아무튼 자율학습을 하는 거고 뭘 하든 간에 집에 갈 때 지문 찍고 가야 됩니다. 예. 대출도 안 되죠?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예. 자, 그렇고 월화수목 4일 하고요. 근데 대부분 오전도 강의를 뭐 풀로 다 채워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만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침해받지 않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전반적인 혼자서 복습을 하는데 오후에 주간 평가를 합니다. 일일 평가도 하고 주간 평가도 하고. 예, 빡세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합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예, 그나마 쉬니까 월화수목금은 정말 타이트하게 보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모의고사 전까지예요.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강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바로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열공반을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가 좀 힘들다. 강제로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일일 일과표는 거기 책에 보면은 책이란다. 그 프린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시 50분까지 입실 완료하시고 10시에 이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가 아니면 보통 11시까지겠죠. 보통은. 자, 그래서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꼭 합격합시다 여러분. 예.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설명을 해야 되나? 프로모션은 뭐 오늘 접수하시면 뭐 할인이 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네, 이거는 데스크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이패드 준대요. 1등은 인강 들을 때 좀 편하시라고. 왜요?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좀 받고 요거 하고 나서 개별적인 질문 있으면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일과표 프린트가 없어요? 일과표 프린트가 없다네 열공반? 응? 있어 없어? 프린트가 없구나. 그럼 한 장 그거 프린트해서 좀 이따 나눠주세요. 네. 데스크에 가면은 나눠드릴게요. 네. 아무튼 아침 9시에 출근이라면 좀 그런가? 출근해가지고 이제 11시 퇴근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월화수목금은. 또 질문. 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마스터 문풀이 2달씩이었는데 일주일에 강의가 하루였어요. 과목당 하루. 원래는 2번씩 하잖아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과정인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한다고 하면 한 달이면 끝날 과정이었는데 이게 강의가 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모의고사 들어갈 때 문제풀이를 다 하지 않은 상태로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같이 진도를 맞춰가지고 같이 나가는 걸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학생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다 끝내놓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끔
다 했잖아. 왜 못 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세상님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순서는 마스터로 먼저 하고 다음 달은 문제풀이로 하고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네. 또 질문. 딱 생각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다라고 하면 좀 이따가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아, 귀가 간지럽나?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강의실에도 학생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질문할 거 있으면은 이강의실도 오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 그러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수강료 할인권 5명, 그다음에 50% 할인권 2명,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야? 하긴 나도 없다. 자, 30% 할인권 첫 번째 336번. 예.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예. 이게 무슨 번호예요? 홈페이지 예약 번호? 네. 자, 두 번째. (115번) 예. 전달해 주세요. 자, 30% 마지막이 아니구나. 세 번째가 247번. 247. 그래요. 자, 네 번째. 두 자리다. 15번. 15번 옆 강의실에 있나요? 그래요? 141번. 이강의실? 이강의실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저기가. 자, 30% 이제 마지막이죠. 아닌가? 맞지. 마지막. 276번. 276번. 아니에요? 없어요? 좋겠다. 자, 괜찮아요 여러분. 50%가 남아있어요. 자, 50% 할인권은 2명입니다. 202번. 예. 자, 50% 마지막. 2명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둘 다? 둘 다 해서 가위바위보? 알았어요. 예, 2명 다 할게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더라. 154번 행운의 주인공. 185번 154, 185. 둘 다? 한 명만 있대요? 그러네. 자, 그래도 한 명 더 뽑자. 그래도 여러분은 안 될걸? 너는 안 돼. 그래도 너는 안 될걸? 133번. 네. 줄 게 없어요. 저기 예. 이분한테 이따 오시면 돼요. 자, 드디어 아이패드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아이패드가 이미 있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반납하기로. 어디다 팔지 말고. 예.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뭐였지? 아이패드였나? 노트북이었나? 뭐 상품으로 줬는데 그 카페 장터에 올라왔더라. 미사용품 해가지고. 자, 아이패드 끝자리가 7입니다. 그리고 두 자리입니다. 87번. 좀 좋아지면 안 돼요? 되게 뚱한 표정인데. 축하해요. 네. 이걸로 W학원 강의 듣고 그러면 안 된다? 농담이에요. 자, 수고하셨고요. 강의 그 접수에 관한 설명은 직원이 좀 드리고 좀 이따 제가 따로 또 질문 받을게요.